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오늘 막 유독 투기과열지구 얘기가 기사에 정말 많이 보였는데요. 네. 주말이 지나기 전에 결국 투기과열지구 얘기를 별도로 하고 가네요. 5분 브리핑 투기과열지구 얘기 5분 안에 끝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브리핑 투기과열지구와 재건축.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투기과열지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건 2002년입니다. 2002년 3월 6일,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마지막 막바지에 3월 6일날 이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라는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투기과열지구를 처음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대책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이렇게 풀려있던 당시에 분양권 시장이 워낙 가수요들이 들어오고 가열되니까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끔 막기 위해서 도입된 게 바로 투기과열지구예요. 근데 바로 그냥 전매를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도입할 때부터. 어떻게 처음 그랬냐면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후에 이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분양권 2번 납부를 하면 그 다음에 전매가 되는 형태 정도로 제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도금 납부 스케줄을 계약금 내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을 되게 촘촘하게 한 달 텀으로 이렇게 둬버리면 뭐 사실상 그냥 분양계약하고 중도금 한 다음에 전매가 가능할 수 있게끔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2회 이상이었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1년 이후로 바뀝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가 분양하고 나서 1년 후에 전매가 가는 형태로 이렇게 도입이 돼요. 그리고 이제 9월달 들어서 조금 더 보완이 됩니다. 뭐가 되냐면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청약할 때 1순위를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아파트 분양 당첨 기록이 있는 사람 또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게끔 이제 그런 내용이 투기과열지구 안에 이제 포함이 되죠. 제가 사실 이제 2002년 3월 6일 대책, 그 다음에 9월 4일 대책, 이런 대책의 다른 내용들을 안 읽는 거는 일단 이 내용, 투기과열지구 얘기만 하기로 한 거니까, 빠르게 일단 투기과열지구 관련된 내용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2003년, 그러니까 참여정부 초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의 도곡 렉슬 아파트, 도곡주공 1단지 아파트가 일반 분양에 나섭니다. 그 당시에 모델하우스 장난 아니었고요. 뭐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 최대 얼마 나왔냐면 4,800대 1 정도 경쟁률이 나왔었어요.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전 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면서 1년 전매 제한 묶여 있어가지고 막 되게 그 분양 안내문에 1년 전매 제한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이제 사회 초년병, 부동산 일 막 처음 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저는 뭐 청약할 만한 그런 자금이나 이런 게 없었지만, 좀 사회에 먼저 진출했던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이 도곡 1주구 청약하면 어떠냐, 뭐 되게 많이 저한테 물어봤던 걸로 기억해요.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당시에 되게 꼬꼬마 뉴비였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도곡 1주구 아파트가 분양하고 나서 난리가 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523 주택가격 안정 대책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를 그 당시에 강남만 이렇게 돼 있던 거를 그 투기과열지구가 그 당시에 몇 개 없었어요. 다 확대해서 여기저기 막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막 유망한 투자처로서 많이 또 보던 게 뭐냐면 혹시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2002년도 3년도 이때 강남의 타워팰리스가 굉장히 어떤 평당 뭐 얼마를 뚫었다 하면서 어떤 주택 비싼 아파트의 표본으로 막 떠오르기 시작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으로 이제 청약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이 청약 증거금 돈을 내서 이렇게 청약을 했었고요. 또 분양권 전매에서도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투기의 도구? 이런 식으로 좀 변질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런 일반 아파트랑 비슷한 거니까 똑같이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내 주상복합 아파트, 대단지 주상복합 아파트도 이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 이제 요새 지금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주택조합의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정도 이때 2003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는 뭐 후분양제 도입해라. 그다음 뭐 재건축 사업이 그 당시에 막 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부추기는, 지금이랑 거의 똑같죠. 이제 그런 어떤 촉매제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강화해서 재건축을 쉽게 못하게 해라. 그다음 이제 후분양제 도입해라. 뭐 이런 목소리가 되게 컸었는데요. 2003년도 9월 달에 지금 이제 주택가격 안정대책이라고 해서 내놓는데, 이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좀 줄였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재건축 아파트, 투기 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금지 규정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사실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9.5 대책에 따라서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을 해서 2003년 12월 31일 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19조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거든요. 재건축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이런 사람은 될 수 없고, 이제 이런 내용을 다뤄놓은 게 이 19조입니다. 19조 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법 63조 1항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좀 기네요. 요점만 먼저 얘기를 하면,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한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수를 해도 되고 매매를 해도 되고 증여를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어쨌거나 얻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대요. 이 내용이 지금 2003년 12월 31일 날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이에요. 내가 물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누가 사고 싶어해요. 또는 뭐 자식한테 증여를 해주고 싶어해요. 근데 나는 지금 조합원이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 조합원이니까.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팔아도요, 매매는 가능해요. 내가 예를 들어 뭐 10억의 아파트를 팔았다. 10억 대금을 주고 토지권 이전 넘겨주잖아요. 그럼 토지랑 건축물이 매수인한테 넘어가죠. 근데 그걸 양수한 매수인은 집 소유자는 되는데 재건축 조합원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9조 2항에 따라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면서 이런 규정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재건축을 일종의 어떤 투기의 어떤 방법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제 본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재건축을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사지 마라. 사지 못하게 되게 강제한 규정이고, 이 규정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구역에?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그 다음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규정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야, 이게 갑자기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기존에 이런 법이 없던 사람들은 어떻게 물건을 팔고 나가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당연히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법 도입될 때는 이 경과 규정이란 걸 둡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 이런 경과 규정들, 법 개정하고 그거에 따른 경과 규정들이 되게 많은데요. 부칙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2003년 12월 31일에 좀 전에 규정을 도입하면서 부칙을 둬서, 이게 이제 당 시행은 그 12월 31일부터 하지만, 보세요.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취득할 수 있다. 개정된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조합이 이미 설립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못 팔면 우리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하니까, 그래 좋아, 그러면 법 시행되기 전에 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니들까지는 파는 거는 허용을 해줄게, 이렇게 됐어요. 대신 그걸 양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이전에
조합원이었던 사람은 아닌 거니까 다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과 규정이 그 당시에 이렇게 한번 있었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2003년 12월 30일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이 설립돼 있던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팔고 나갈 경우에 그 사는 매수인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될 수 있게끔 딱 경과 규정이 하나만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방금 보신 내용 중에서 아마 이제 눈썰미 있으신 분은 이 각호 1호라는 내용이 아마 눈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 19조 2항에 나오는 각호 1호라는 내용인데요. 각호 1호에 해당이 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이에요. 이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규정이 뭐냐면 뭐 병이 나서 세대 전체가 요양을 간다거나 해외로 이민을 간다거나 발령이 나서 해외 가서 살아야 된다거나 등등 어떤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를 할 수 있게끔 해준 규정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의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그 외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게끔 좀 숨통을 트여진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바로 이게 이제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경비법 시행령인데요. 시행령에서 좀 전에 얘기한 그거죠. 19조 2항 4호에서 얘기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해서 쭉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재건축 사업이 지금은 막 하려고 불이 붙어서 움직이지만 사실 5년 전,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 11년, 12년 이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재건축 사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던 시절이니까 재건축 해봐야 크게 이득이 나지 않으니까 조합들이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숨죽이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거에 아까 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조합원 양수하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살아있으면 거래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으로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계속 이 규정을 살려두면 양수하는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는 걸 둬서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인가일로부터 2년 동안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근데 뭐 주택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 뭐 사업 시행 인가 2년 이내 착공하지 않는 등등 이 내용이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데 계속 들고 있었는데 사업이 안 가는 경우라고 하면 그리고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조합원이 되게끔 해주자라고 해서 이제 좀 단서들을 달아놓은 정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시 원래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주택투기과열지구를 새로 이제 부동산 규제책의 일환으로 지정을 할 거다. 이제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진원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강남구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겠죠. 그러면 뭐가 살아나요? 이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럼 경과 규정을 다시 둬서 지금 현재 조합이 살아있는 데 같은 경우는 2003년 12월 30일처럼 이 경과 규정을 만들어줘가지고 뭐 구제를 해주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법이 없던 게 생긴 거니까 경과 규정이 나온 거지만 지금은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바로 살아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부칙이나 이런 거를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있는 거니까. 이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건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거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 이게 바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합원들은 팔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딱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기존의 조합원들 거래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될 거고요.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겁니다. 얘기 나오는 순간 말 그대로 패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양도양수가 안 되거나 지금 매매 진행하고 있는 건들 같은 경우 계약은 했는데 아직 지금 소유권 이전은 안 됐는데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돼서 조합원주의 승계가 안 된다고 하면 중개 사고도 날 거고 굉장히 혼란에 빠지겠죠. 일단 이 문제를
정부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를 재지정하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8조인데요.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48조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분양 대상자, 그러니까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공급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48조 2항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2항 6호에 보면 1세대 또는 하나의 이상의 주택을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어요. 뭐 5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하나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3주택을 갖고 있으면 하나밖에 못 받는 게 재건축의 분양 대상을 하는데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아마 그런 지금 재건축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재건축 3채까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당신이 지금 부동산 당신이 얘기하는 거랑 다른데 얘기하실 텐데요. 3채를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7호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7번 항목이 살아있기 때문에 3주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칙은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재건축도 하나밖에 못 받고요. 과거 2003년 이때는 재건축은 각각 하나씩 다 줬어요. 한 사람이 10개 갖고 있으면 10개도 줬었는데 이후 도시정비법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못 받게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게 지금은 원칙입니다. 근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서울 같은 경우는 3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게 돼요. 이 내용이 언제 바뀌었냐면 2014년 12월 31일 날 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 내용이 그때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다시 이 내용을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로 돌아가면 2014년 12월 31일 날 법 개정된 걸 보고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강남구의 주택 재건축 사업 아파트를 3채를 받으려고 여러 개를 산 조합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조합원이 이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3채를 받을 수 있었던 게 1채밖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죠.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 혹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신은 재건축 아파트를 여러 채나 사다니 투기를 했으니까 당신이 청산되는 거, 그러니까 아파트를 1채밖에 못 받는 건 감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길래 누가 투기과열지구가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 채 사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법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 굉장히 혼선이 생기고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는 사실 앞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사실 11.3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 투기과열지구를 카드를 꺼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투기과열지구가 애초에 아까 2002년도에 도입될 때부터 보셨죠. 처음에 분양권 시장에 들어오는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투기과열지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1.3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를 바로 꺼낼 수 있었지만 꺼내지 않았고요. 투기과열지구의 효과 중에서 분양권의 규제에 관한 부분만 따로 꺼냈습니다. 그래서 청약조정지역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분양권 전매 제한을 지역별로 차등화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만든 이유는 이 재건축 사업에 현재 지금 이 걸려있는 이 문제들, 투기과열지구를 막바로 지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굉장한 혼선, 이 법령이 아직 살아있는 것 때문에 이걸 좀 피해가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재건축 사업에 이런 혼란이 되게 가중되고 재건축 사업 거래가 중단되고, 사실 이게 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재건축이 말 그대로 이것 때문에 또 완전히 스톱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공급이 안 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또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맞물려 있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도시정비법을 그러니까 바로는 못할 거고, 제 생각에는 이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내용 도시정비법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법 개정을 하는 게 오늘 해놓고 내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아까 2003년에도 5월 23일 날 부동산 대책을 내고 12월 31일 날 개정해서 시행을 했으니까 이것처럼 개정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개정하고 이후 시행하는 그런 방식이 아마 될 것 같아서 중간에 어떤 유예기간,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간은 조금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LTV DTI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시행한 완화한 게 이제 올해 7월 말로 종료가 되잖아요. 이제 그거와 맞물려서 그걸 강제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방법을 만들고 있겠죠. 뭐 DSR 얘기도 그래서 같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금융을 규제하기 위한 다른 다양한 방안들은 아마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권 전매를 규제하는 부분은 지금 청약 조정 지역을 건드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또 건드릴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같이 지금 복합적으로 고민이 되고 있지 않을까. 정부는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긴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지금 막바로 지정하게 되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분양 자격이 사라진다거나 또는 조합원들이 물건을 매매할 수 없다거나 거래가 제한이 생긴다거나 굉장한 혼선이 바로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내용 부분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좀 개정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에 대한 효과를 지금 작년에 청약조정 지역이라든가 LTV DTI 또는 DSR과 같은 새로운 금융규제 방식을 도입해서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당장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동산 규제책들은 정부가 지금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 갖고 있는데 팔아야 되나요? 여러 채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정말 못 파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미리 팔아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있을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부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이런 기사를 떡밥을 던지면서 아마 시장의 분위기를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강남 재건축이 부동산 규제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안정화되고 있고 매수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만을 보더라도 어떤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방향이나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번 달 말 정도면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한번 좀 계속 언론을 주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방향 나오는 것도 있으면 제가 부동산 뉴스 읽는 과정에서 또 꾸준히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좀 도움이 되셨다, 유익하셨다라고 하면 아직 구독하기 누르시지 않으셨으면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